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패밀리가 사는 법, 크리스티 사카이 지음, 박현옥 이효정 옮김, 한울림 스페셜 출판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아의 부모.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진과 동시에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정체도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은 자폐아의 부모이다. 세상은 이제 이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본다. 꼬리표처럼 당신을 따라다닌다. 때로 이 역할은 지고 싶지 않은 부담이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역할이다. 자폐아의 부모라는 새로 생긴 초강력 파워로 세상에 도전하려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그만두겠어 라고 손들고 싶은 날도 생긴다. 자폐아의 부모라는 배지에 따라오는 좋은지 나쁜지가 모호한 혜택들이 있다. 좋든 싫든 간에 당신은 지금 막 아스퍼거 증후군 공동체의 대변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자폐증 전반에 대해 물어온다. 질문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사실상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면서도 대답할 수 있다. 모두가 전화번호를 원한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달리고 나면 부모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된다.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 우리의 전화번호를 원한다. 실은 그들의 손자나 조카에게도 자폐증이 있거나 친한 지인의 아이도 마찬가지여서 절박하게 여러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무료 커리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새로 생긴 전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한다. 모임을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라고 말하며 심지어 정치에 뛰어들라고도 한다. 엄청난 인기인이 된다. 때로는 장애 관련 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대를 표해온다. 부모는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기금 모금 모임과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낀다. 그러나 단체들은 늘 당신과 같이 명석하고 적극적인 부모들을 필요로 한다. 많은 부모가 이러한 활동을 하며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원해서 해야지 의무감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최우선은 가족의 행복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 자폐아의 부모라는 배지 밑에 또 다른 꼬리표도 달리게 된다. 특히 아이의 교육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다음 둘 중 하나가 달린다. 완벽한 부모, 헌신적이고 세심하고 협력적이다. 완벽한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불만도 욕구도 없는 듯 말하고 행동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부모를 칭찬하고 더 하라고 부추긴다. 지옥에서 온 부모, 지나치게 개입하고 사소한 것도 흠을 잡고 아는 채 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식을 위해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하고 대개는 요구한 대로 받아내고야 마는 부모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온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대다수 부모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거나 두 유형의 중간 어디 즈음에 속한다. 때로는 침착하고 헌신적이고 가끔은 만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인간이지만 자폐아의 부모라는 신분의 특성상 여러 성격을 내보이며 아이를 감싸야 할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많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말을 너무 믿지는 말아라. 그 의견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라는 외적 인격과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하라. 아이의 옹호자로서 하는 역할을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 아스퍼거 아이의 부모라는 작업복을 입었을 뿐이라고 여겨라. 이는 당신의 전부가 아닌 단 한 면일 뿐이다.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들과 함께해라. 진정한 친구는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고 당신이 열정적인 부모의 선을 넘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준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건강한 슬픔. 아이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울었는가? 어쩌면 친구나 친척들과도 잠시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반대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구했을 수도 있다. 이는 누군가 인생이 바뀌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하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들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슬퍼했을 것이다. 어쨌든 아이에게 품었던 꿈들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한가? 진단의 충격에 서로 다르게 대응하지만 잘 대처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 그게 겉모습만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다음 중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자. 슬픔에 빠져버리다. 슬픔이 오래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슬픔에 빠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진단의 순간에 영원히 갇혀있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슬픔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아이가 받아야 할 치료도 챙기지 못한다. 좌불안석. 이 부모 또한 슬픔에 휩싸여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챙길 여력은 있지만 그게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용만 할 뿐 아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학교, 의사, 전문가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겨 아이에게 대한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다시 달리는 유형. 마지막으로 슬픔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 듯 보이는 부모가 있다. 이들은 마치 누가 불이라도 붙인 것처럼 출발한다. 그전에도 수년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았기에 마침내 진단받은 것을 거의 의기양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알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온통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할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네요 라고 말한다. 여러분의 가족은 완벽하게 장애에 대처하고 아이 또한 잘 해낼 것이다. 그게 진실이든 겉모습뿐이든 말이다. 다시 슬퍼하다. 진단과 치료 후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리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래 상황 중 하나와 맞닥뜨리게 된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 보험회사에서 작업치료비 지불을 거부하거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이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부모는
걱정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한다. 둘째, 부담은 늘어가고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부수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여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재정적인 압박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셋째, 몸도 망가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고 늘 짜증이나 있어서 가족들에게 쉽게 화를 내기도 한다.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눈에 보이는 온갖 벌레들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질지도 모른다. 짜증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넷째,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주위를 둘러보고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생각이 쌓이고 쌓여 갑자기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은 아이가 진단을 받고 6개월, 1년, 혹은 부모가 감정을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생길 수 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풀리지 않는 의문.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자라서 좋은 학교에 가고 취직해서는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잘 사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아이가 자폐범주 성장애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이 꿈은 영원히 산산이 부서진다. 아이의 미래에는 온통 장애물이 가득하고 앞은 깜깜하다. 아이를 치료실에 데려가고 새로운 행동관리 전략을 짜느라 바쁜 와중에도 마음 한켠은 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답답하다.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고민은 함께 커진다. 아이가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낙관적인 생각이 꽃피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진다. 반대라면 곧 절망에 빠진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작업치료비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지도 신발끈을 묶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계속 이대로 가다간 내 아들은 부스스한 머리에 신발도 못 신고 노숙자처럼 거리를 헤매게 될 거야. 부모가 여전히 슬픈 이유는 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슬픔, 결코 갖지 못할 것들에 대한 상실의 애도. 아이에게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슬픔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 첫 파도는 아이의 진단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마음을 다잡고 그만 슬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다 예기치 못하게 또 다른 파도와 마주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온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슬픔의 파도와 만나게 된다.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또 딛고 일어나 다시금 발을 옮기려 할 때마다 상실감에 가슴 아파한다. 내 아들은 16살이니까
면허를 딸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아이는 이제 18살이니까 대학에 가야 해.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영원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슬픔은 남은 생애 내내 없어졌다 싶으면 다시 생겨난다. 그렇다고 나도 이제 어떻게 되든 신경 끄겠어 라고 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처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슬픔을 인정한다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슬픔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슬픔은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든다. 마음속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게 힘든 일임을 인정해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꿈의 상실을 슬퍼하는 게 좌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날 일의 진짜 의미와 마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정이 밀어닥치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특히 감정들을 오랫동안 가둬두었다면 더 그렇다. 눈물은 끊임없이 흐를 것만 같고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단지 얼어있다가 해동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많은 양의 눈물은 장차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조류가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만약 2주 이상 울면서 움츠러들거나 불면증, 피로, 짜증, 의욕상실,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증가, 극도의 죄책감과 무력감, 이와 같은 우울증의 신호가 보인다면 부디 도움을 받아라. 이러한 증상을 무시해버리면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폐아의 부모로서 아직 가야 갈 길이 멀고 아이에게는 건강한 부모가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이나 처방을 받아라. 우울증 테스트를 받다. 우울증의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행동치료 상담을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때때로 나에게도 이렇게 물었다. 결코 예의상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마다 나는 벌컥 화가 나곤 하였다. 거기에 내 얘기를 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괜찮아요. 속마음은 난 잘 지내요. 잘 해내가고 있어요. 보세요. 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선시하는 좋은 엄마거든요.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늘 신경 끄세요 라는 의미의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 생각에 어머님이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나는 또 한 번 그 말을 비웃었지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의 말도 한몫했다. 넌 더 이상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를 하지 않아. 우리랑 외출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나는 결국 자존심을 접고 인정했다. 네, 선생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우울증 테스트를 받았다. 그리고 테스트에서 원래인 내가 선택했음직한 좀 더 긍정적인 쪽의 대답을 많이 골랐다. 테스트를 점검한 후 의사는 눈썹을 위로 올리며 말했다. 56. 나는 재빨리 반격했다. 오, 나쁘진 않네요. 딱 중간이군요. 몇 점이 정상인데요? 5가 정상입니다.
입이 떡 벌어졌다. 오라니. 헐, 누가 그 정도로 행복하담? 의사가 울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몇 년 전부터 힘이 완전히 바닥나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너무도 바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단 1분이라도 속도를 늦추면 내 아이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고 안달복달했던 것이다. 나는 슬픔을 그런 식으로 다뤄왔다. 마침내 나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고 스스로를 보살피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아이, 가족 전체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나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다가올 큰 위기에 대비하여 힘을 비축해 둘 수 있었다. 그 위기가 우리 가족에게 처음 닥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지막이 아님도 알고 있다. 자폐아의 엄마는 오랫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는 예의를 갖춘 일상적인 질문이다. 잘 지내요. 알맞은 대꾸는 늘 이렇게 정말로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수많은 의미를 내포한 암호일 수 있다. 말해도 이해 못할 텐데 내가 왜 굳이 설명해야 하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알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좋든 나쁘든 내 인생이니까 받아들여야겠죠. 그만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인생 아주 멋 같아요. 물어봐줘서 정말 고맙네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 봐요. 울어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괜찮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예의만 갖추고 말죠. 당신이라면 어떨 것 같아? 친구, 한번 바꿔볼래? 신경 꺼. 당황스러움. 아이의 행동 때문에 당황스러운가? 아이가 2살 때 마트 바닥에 몸을 내던졌을 때 몇몇 짜증난 눈빛을 받아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아이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또 다른 이들은 응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을 것이다. 끔찍한 2살 같으니.
당신은 아이가 3살이 되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며 약간은 안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4살, 5살, 6살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다. 더 이상 동정하는 듯한 눈빛도 없었다. 대신 심판만 한다. 특히나 아이가 12살 때는 더더욱 날 믿어도 좋다. 버릇없는 녀석, 나쁜 부모라고. 다른 사람의 시선, 정확한 진단은 왜 아이가 마트에서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연고와 같은 작용을 한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분노 발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짜냈지만 이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된다. 부모가 아무리 모든 나쁜 상황을 예측하고 모든 우연에 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힘든 날은 생기고 부모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당황한다. 이는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첫째,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둘째,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때로 여행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당황스러움도 있다. 아이를 부모의 눈으로 보는 대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당황하는 것이다. 세상이 아이를 판단하는 대로 우리 자신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내 비밀 하나를 말해주겠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 당황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였다. 부모가 돼서 나는 당황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다. 아이는 외출을 했을 때 자주 토했다.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 동안 아빠가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다. 모든 부모가 이런 일을 겪는다. 하지만 아스퍼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더 자주 당황하게 된다. 마치 아이들은 부모를 언제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할 때 정확히 언제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도 잘 안다. 지금도 그 친구도 전화기에서 들리는 내 투덜거림과 아이의 비명을 즐길 정도다. 적어도 이것은 개인적인 당황스러움이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경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최근 MRI 촬영을 하기 위해 9살 난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미리 병원 직원에게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기에 도착과 함께 진정제를 준비하고 검사 과정에서는 마취제를 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접수가 끝난 후 우리는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아이를 대기실로 데려갔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는 로켓처럼 폭발했다. 아이는 겁먹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다. 바닥을 구르며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를 연식 외치던 아이는 몸이 뜨거워지자 더워, 더워, 더워를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목독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태어난 척 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당황했든 안 했든 나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 아이가 끼치는 모든 불편에 일일이 사과를 하면 나에게는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전혀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하다. 이 순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아이에게는 자폐가 있고 분노 발작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은 단지 자폐인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행동에 직면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자폐증은 그 분야의 경험이 많고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서도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니 자폐증을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무례하게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들은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불편함과 긴장감. 부모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상관없이 아이는 분노 발작을 일으킨다. 주변 환경은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이는 그런 환경에 매일 살아가야 한다. 아이는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나와서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칠고 낯선 곳으로 발을 디뎌야 한다. 만약 아이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라.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 중 몇몇은 다른 사람들의 잔혹한 판단을 조금밖에 혹은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이 부모의 판단에도 면역력을 가질까? 아닐 것이다. 부모가 말로 하지 않는다 하여도 부모의 불편함, 긴장감은 아이에게 명백한 고통이다. 또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침착하지 못하거나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만들어내는 불편함과 긴장감도 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기 위해 부모는 아이가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고 아이를 도울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이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부모의 양육 기술이 아이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오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당황스러움을 이겨내고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아이의 특성을 인정해라.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힘든 상황과 부딪혀야 한다. 둘째, 아이를 관찰하고 무엇으로 자극받았는지 기록해 두어라. 미리 알려주기, 예측하기, 마무리하기, 보상하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라. 셋째, 상황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조금 편안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는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 라는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유머 감각을 발휘하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은 관점이 독특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나게 웃긴 말들을 하곤 한다. 이것의 진가를 인정하라. 아이가 상처받거나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다르게 반응하더라도 가장 당황스러운 공공장소에서의 상황이 재미있는 가족의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나는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분노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아스퍼거 자폐의 아이의 부모는 항상 화가 나 있다고 여겨지는데 내 생각에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닌 것 같다. 절망, 부담감, 그리고 피로를 더 많이 느낀다.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 싸우느라 또 잘못된 모든 것을 설명하느라 힘이 든다.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일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